언덕 꼭대기에 서서 소리치지 말라. 올라브 H. 하우게. 거기 언덕 꼭대기에 서서 소리치지 말라. 물론 내 말은 옳다. 너무 옳아서 말하는 것이 도리어 성가시다. 언덕으로 들어가 거기 대장간을 지어라. 거기 풀물을 만들고 거기 쇠를 달구고 망치질하며 노래하라. 우리가 들을 것이다. 듣고 네가 어디 있는지 알 것이다. 언덕 꼭대기에 올라서서 소리치지 말고 언덕 깊은 곳으로 들어가 노래하라는 시인의 음성은 간결하고 단호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최선의 장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에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하는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박찬순 소설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박찬순 소설가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셨고요. 2009년 발해풍의 정원, 2013년 무당벌레는 꼭대기에서 난다를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새 소설집 암스타르담행 완행열차를 내셨습니다. 새 소설집 출간하시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완전 쫄고 있죠. 잘 아시잖아요. 왜 책 나온 뒤에 그 막막함, 네. 민망스럽기도 하고. 저 헤이수 작가는 인기 작가니까 저랑 다르겠죠. 그런데 저는 책을 내놓고 나면 나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이 들어요. 출판사에 패기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해서 잠도 잘 못 이루고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려야지, 떨쳐버려야지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다음 작품 구성도 하고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친구 만나 수다도 떨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책 나왔다 소식 듣고 헤이수 작가가 저한테 그 보낸 문자 그걸 보고는 저 굉장히 웃고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책 읽으면 암스테르담행 완행열차에 올라타게 되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게 너무나 순발력 있고 철부지의 모험쟁이 네. 이런 소년이 보낸 것 같아서 즐거웠답니다. 네. 고마워요. 이렇게 또 새 책을 내시니까 또 이렇게 함께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이번 새 소설집을 보니까 2017년에만 5편을 발표하셨어요. 이게 11편이 묶여져 있는 네. 굉장히 역작, 그다음에 시간을 아우르는 네.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2017년에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동안 쭉 써가지고 묵혀놨던 것들이죠. 그걸 다듬어서 다행히 작년에 좀 청탁이 와서 네. 하나씩 꺼내서 발표를 하게 됐죠. 네. 제가 첫 질문부터 약간 좀 무거운 것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인생이라든지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소설집을 내셨는데 네. 이 단편 소설에 대한 생각의 예. 어떤 변화가
생겼을 예. 것 같아요. 네, 조금 참 미묘한 거긴 하지만 그 참 좋은 질문인데요. 네. 제가 처음에 그 등단작 이런 거 쓸 때는 뭔가 꽝 하고 충격적인 것, 비극적인 것 이것을 줘야겠다 단편 소설로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그 윌리엄 블레이크의 천국과 지옥의 결혼처럼 선악 뭐 이런 것을 모두 아우르는 그러니까 세상의 부조리까지 아우르는 그렇게 해서 뭔가 그 섬세한 그 양탄자를 짜는 것처럼 네. 그렇게 작품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게 과연 제대로 되는 삶인가 하는 의문의 한 가닥을 그 보이지 않게 무늬로 잘 넣어서 그 맛깔스러운 문장과 또 재미있는 이야기에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잘 보이지 않게 눈 밝은 사람만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짜내려가는 정말 좋은 페르시안 카펫 것처럼 그런 양탄자를 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단편을 집필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한방. 네. 그래서 점차 시간이 지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짜여진 무늬. 예. 이행. 예. 아, 그렇군요. 뭐 어줍지 않게 제가 선배님 앞에서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떤 그런 시선의 변화, 작품 경향의 변화, 어떤 작법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박찬순 선생님은 이제 번역 쪽에서 오래 일해오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걸로 밥 먹고 살았죠.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네, 하셨는지. 저 방송국에서 외화 번역, 더빙 번역을 했어요. 네. 입 맞춰야 되는 거요. 립싱크 해야 되는 거. 죽어라고 밤새도록 서양의 그 유명한 배우들하고 입을 계속 맞췄죠. 그래서 우리 외화 더빙 작가를 입 맞추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기억에 남는 작품 있으십니까? 저는 맥가이버라는 작품하고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네. 저 시리즈물인데 네. 그걸 몇 년 동안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이 남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가이버,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우리 박찬순 선생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말로 번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설가로 등단하신 게 2006년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갑자기 하시던 일에서 소설가의 길로 접어든 계기가 있을까요? 네, 있죠. 제가 50이 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때까지.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유한함이라는 게 이게 정말 많구나 하는 걸 그때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는 이제 미룰 수 없다. 제가 여고 시절부터 생각했던 그 꿈, 글을 쓰겠다 하는 거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평일에는 밥벌어 먹고 번역을 계속하고 이제 금토일에 주로 이제 습작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렇게 해서 오전 6기 끝에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오전 6기 끝에. 예. 헤이스 씨는 단방에 됐죠. 아닙니다. 미워요, 그런 사람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인트로에서 소개해드린 올라브 H. 하욱의 언덕 깊은 곳으로 들어가 대장간을 짓고 또 풀무와 쇠를 달구고 망치질하며 노래한 그 모습이 고스란히 연상이 됩니다. 이 번역가와 소설가 각각 비슷하면서도 또 네. 완전히 다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번역을 할 때는 늘 그 남의 영혼을 번역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배우들, 주인공들 모두 다 남이죠. 그런데 소설을 쓰면서는 어쩌면 이거는 나의 영혼을 번역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프루스트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해서. 그래서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번역은 하면 할수록 뭐랄까요. 내공이 좀 쌓여요. 네.
많이 공부해가지고 뭐 다큐멘터리도 번역해야 되고 또 원전이 있는 그런 영화일 경우에 원전 소설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쌓이는 게 많은데 소설은 굉장히 쌓였던 거 다 까먹는 소모적인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물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네. 예, 그런 면이 있고 그렇지만 제 생각을 정말 번역해서 이제 종이에 옮긴다고 하는 거는 참 매력적이고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라디오 PD로도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대학 4학년 때 네. 입사 시험을 봐가지고 PD가 됐어요. 네. 아, 그래가지고 그 정말 PD가 안 됐으면 아마 글 쓰는 게 좀 빨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이. 그때는 더구나 PD가 혼자 작가 일, 선곡하는 일, 섭외하는 일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할 만한 거죠, 사실. 네. 요즘 PD들은 하는 게 없어요, 사실. 모두 다 그냥 스태프들 데리고 그냥 하기 때문에. 네. 근데 밖에서 지금 조혜진 PD, 조 PD님께서 지금 웃고 계시는데. 아, 예. 조 PD는 저한테 전화라도 했더라고요. 근데 PD가 전화 안 하고 항상 방송 작가가 전화를 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재미있게 지내다 보니까 글을 안 쓰고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때는. 라디오 PD, 그 다음에 외화 번역 작가. 외화 번역 작가, 그 예. 다음에 교수, 교단 강단 생활을 또 오래 하셨고, 예.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이제 네. 소설에 네. 안착하신 네. 그런 경우거든요. 요번 출간하신 작품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 표제작인 암스테르담행 완행열차는 그 공연 기획자인 주인공이 브뤼셀역에서 고속열차를 놓치고 완행열차를 타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을 다룬 소설이죠. 그래서 네. 뜻밖의 사람들을 이제 열차 안에서 만나게 되고 심리적인 변화를 그린 단편 소설입니다. 어떻게 작품을 쓰게 된 모티브라고 해야 될까요? 동기라고 예. 해야 될까요? 예. 사실은 그 아무런 그 생각 없이 목표 없이 암스테르담을 갔어요. 네. 2014년에. 네. 왜냐하면 제가 뭐 2번의 책을 내서 인세를 조금 받은 걸로 내 자신한테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이번에는. 네. 자식들한테 다 쏟지 말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무작정 제가 갑자기 네덜란드 가겠다 네. 아이들한테 그랬죠. 사실은 그 네덜란드가 동양의 서양 문물을 전해준 정말 천병과 같은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빨리 가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갔다가 브뤼셀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브뤼셀에 들렀다가 아주 멋진 그 프랑스 기자를 만나게 돼요. 네. 제가 그 광장에서. 근데 네. 그 기자가 저한테 제가 뭐 길을 아마 물었을 텐데 그 기자가 다가오더니 당신 인생에 절대 후회하지 않고 만약에 안 보고 가면 후회할 그런 데를 안내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어디냐 그랬더니 정말 세계적인 악기 박물관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 찾아가지 못하겠다 했더니 자기가 그 입구까지 데려다 줘요. 프랑스 기자가요? 네, 프랑스 기자가. 멋진 남자, 남성의 기자. 트렌치 코트를 입은 멋진 남자가. 그래가지고 네. 거기 들어가서 정말 비올라 다감바의 소리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네. 예약해뒀던 그 기차를 놓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실제 상황이에요. 놓치게 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막 눈발 흩날리는 그 플랫폼에서 네. 막 서성대면서 울분을 터뜨리고 막 이랬던 그것도 실제 상황이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기차 안에서 난민들 보고 뭐 모든 게 그 실제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반출을 하면서 쓰게 됐죠.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작품을 쓰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게 예정된 수순이라는 글쎄 생각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웬일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리라고는. 일종의 운명적인 작품이라고. 네,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네. 이게 충동적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네. 느닷없이 봄에 왜 충동적으로 암스테르담으로 가야겠다고 막 그냥 저 속으로 혼자 그냥 결단을 내리고 네. 예약을 하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충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불가에서는 즉흥적으로 예. 살라는 어떤 즉흥성이라는 개념이 있고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서구에서는 impulsive 예, 예, action이라고 예. 해서 맥박대로 살아라. 아, 예, 예. 맥박 뛰는 곳으로 가라. 예, 예. 아유, 맞습니다. 네. 아, 예. 아우 재밌습니다. 네, 그래요. 이 작품집을 이제 일부러 하다 보니까 어떤 테헤란 신드롬은 이란의 테헤란이 예. 배경이고 또 레몬을 놓을 자리라는 작품은 교토가 주요 무대잖아요. 네. 이외에도 외국 도시 이름을 이 작품집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 소설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작업이라고 저는 네. 보는데 아유, 감사하죠. 그렇게 보면. 네, 이 한 권 안에 여러 도시들의 예. 기운과 이야기와 예. 공간들이 다 들어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이렇게 외국을 배경으로 집필을 하실 때 예. 얻는 어떤 자유라든지 네, 네. 희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있죠. 아무래도 제가 이 좁은 한반도를 벗어나서 생각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또 그 다른 그 민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게 참 기쁘고요. 그 테헤란에 갔을 때는 정말 너무나 체제가 경색돼 있고 네. 그런데 이 테헤란 대학교 학생들은 너무나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차도로 쓰고 있는 그 여성들의 가슴에는 막 네. 자유가 그냥 폭발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웬일이에요. 이렇게 그 모순적인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네. 참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삶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참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2011년에 아이오와 국제 창작 프로그램, 네. 그 IWP 인터내셔널 라이팅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2015년 테헤란 레지던스 작가 예. 선정돼서 다녀오셨는데 예. 이런 경험들이 실제로 작품 창작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럼요. 저는 그 갔을 때 그러니까 학생들을 거의 매일 만나서 같이 술 마시고 점심 먹고 뭐 잡담을 하고 같이 뭐 미술관 다니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제가 갔더니 어떤 여자 시인 거기 참 저 시인의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시인의 사회인데 그런 게 150개 정도 돼요. 네. 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전통이에요. 그게. 뉴스 전에 시가 나온다라는 얘기. 그렇죠. 예, 상담을 할 때도 시를 알아야 돼요. 시를 읊어야 뭐가 좀 제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어떤 여자 시인이 저한테 여기서는 악수를 하지 마세요. 남자하고는 절대로 악수를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떤 테헤란 대학교 남학생이 제가 이제 서정주 시인의 그 국화협회에서 하고 김춘수 시인의 꽃을 이제 가르쳐 줬는데 네. 강의에서. 네. 그런데 걔가 나중에 이제 그 도서전에서 만났는데 막 달려오면서 저도 선생님한테 가서 꽃이 되고 싶어요. 막 이거 영어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네.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예뻐하는 데다가 또 얼굴도 또 너무 예쁘게 생기고 페르시아 왕자죠. 그런데 그 제가 또 어쩌다가 배탈과 감기 설사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아픈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여학생하고 같이 와가지고 저를 간호를 해줬어요. 근데 그 뭐 제 방에 그 둘이 여학생 같이 있는데 그 여학생이 저한테 머리에 물수건을 얹어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남학생의 손을 얹고 싶은 거예요. 제 머리 이마에. 그러면 금방 나을 것 같은 느낌이요. 그런데 얘가 그냥 조심조심 이렇게 자기 손이 내 이마에 안 닿게 조심조심 갖다가 이렇게 놓고 네. 살짝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제가 그 테헤란 신드롬에도 썼는데 네네. 온몸에 힘줄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네. 저의 그 충동을 네. 꽁꽁 묶었다 이런 말을 썼는데 정말 그런 걸 경험했어요. 네. 손을 덥석 잡고 싶은 그 욕구가 전들 왜 없었겠어요. 네네. 그걸 참느라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표현하고 싶은 것에 대한 차도를 네. 그렇죠. 차도를 제 힘줄로 예. 만들었죠. 다양한 경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의 발상이 어떤 그런 예상치 못한 에피소드에서 네. 시작된 듯합니다. 그리고 또 교토는 제가
정지용 때문에 네. 사실은 작년에 일부러 갔는데요. 네, 도지사대학교죠? 예, 도시사대학교.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이 월북 시인들은 박태원도 마찬가지고 김기림, 정주영 다 책이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배들한테서 필사 노트가 전달되고 있었어요. 해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뺏겼죠. 네. 정지영의 나의 청춘은 나의 조국 뭐 이거요. 아,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때 이게 뭔가 이게 뭘까 막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이 이제 계속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서 제가 소설가가 된 뒤에는 정지영과 교토에 대해서 써야 돼 이런 생각을 늘 하다가 작년에는 이제는 꼭 써야 돼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게 돼가지고 그 가지 모토지로의 레몬하고 이렇게 엮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몬을 놓을 자리라는 네. 작품이 네. 탄생되었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이 작품집을 읽게 되면은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화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꼭 다시 가보고 싶은 도시가 있다거나 또 앞으로 가까운 시간에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원래는 뭐 글을 써야 돼서 가지는 못하겠지만 테헤란도 그렇고요. 암스테르담도 그렇고 교토도 그렇고 다시 가볼 작정이에요. 그 도시들이 어떻게 변모되고 있나. 너무나 다 아름다운 도시고 네. 체제가 좀 어떻게 변화돼서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 좀 나아지고 있나 그런 것을 꼭 확인하고 싶어요. 네. 또 확인하신 후에는 꼭 장편 소설을 쓸 수 있을 것 그랬으면 같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한 수 좀 가르쳐 주세요. 장편 선배님. 네, 박찬순 선생님의 소설을 보면은 어떤 세월호의 아픔을 그린다든지 또 혹은 탈북 청년 이야기라든지 어떤 작품 속에 어떤 시대의 아픔들을 새겨 넣으려는 그 시도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저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 대학 시절에 제가 W.H. 오든이라고 있죠. 네. 저기 영국 시인인데 미국에 귀화했던 그 시인이 쓴 그 글 중에 그 내 동포의 아픔을 외면하는 자는 작가가 아니다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참 작가라는 게 괜찮은 존재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그 15년에 그 테헤란에 갔을 때 네. 거기 그 마흐무드 돌라 타바디 이런 작가가 있는데 70이 넘은 아주 백발이 성성한 그런 작가인데요. 그 작가가 저를 이제 테헤란 대학 교수가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저를 낭독회 독일 작가 낭독회 초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그 작가가 쓴 작품 중에 대령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 해외에서는 다 벌써 출간이 됐어요. 네. 인기도 끌었고 네. 그 이슬람 혁명의 금기를 깬 정말 그런 작품이라고 평가까지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이게 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출간도 안 되고 그러는데 해외에 나가서 활동할 생각은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작가 말이 내 동포 곁에서 써야지 내가 동포를 두고 어디를 갑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랐어요. 그런 걸 보면서 내 주위 이웃 현 시대의 아픔 이것을 외면한다는 것은 작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슴에 참 와닿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 곳곳에 보면은 음악이라든지 미술 작품이 많이 언급이 돼요. 네. 그래서 또 예술 작품을 굉장히 깊이 향유하는 인물들이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소설을 집필하실 때 음악이나 미술 작품에서 영감을 받거나 어떤 소재를 얻으시는지. 네, 그러면 영감도 받고요. 저는 그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 자신한테. 왜냐하면 제 자신이 너무나 찌질하고 못났고 욕망 덩어리고 뭐 이렇다는 거를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예술 작품, 음악, 미술, 문학 이런 걸로 좀 저를 다스리지 않으면 제가 무슨 괴물이 될지 모르겠다. 이거를 제가 알죠. 그러니까 저 자신한테 우선 제일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서 많은 영감을 받게 돼서 소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기
어떤 그런 음악이라든지 미술 작품을 통해서 받은 예. 어떤 영감이라든지 감흥이 예. 문장에 이렇게 약간 녹아들어 있어요. 아유,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예, 여기도 비올라 다곤바의 예. 그 악기 음색을 예.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유, 그럼 다행이고요. 또 뭐 소설 창작을 위해서 어떤 여타 학문들, 문화인류학이라든지 사회학을 틈틈이 공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런 게 드러나면은 그 가짜인데요? 그런 게 공부를 그렇게 했더라도 드러나지 않게 잘 녹아 있어야만 네.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드러났다라고는 말씀 안 드렸고 네. 문화인류학이나 사회학을 틈틈이 공부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다. 뭐 누구나 하겠죠. 어떤 작가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뭐 부족하니까요. 많이 공부를 해서 영감도 얻고 뭐 시야를 넓히고 편견을 없애고 뭐 이런 걸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또 그거를 이제 읽을 때도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읽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망고의 진리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 그 진리도 변하고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보면서 그러나 참 선배들이 써놓은 것을 보면 정말 많이 배우고 네. 영감을 얻게 됩니다. 네. 이 11편의 단편 소설을 이 책 한 권에 묶으셨는데 네. 뭐 11편 편편이 전부 소중하고 성의를 들인 작품이겠으나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힘들게 쓴 작품과 또 가장 재미있게 작업한 작품 이런 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제일 재밌게 쓴 작품을 얘기하자면요. 물론 대한 신드롬도 있지만 네. 그보다 조금 더 전에 쓴 그 성북동 230번지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거는 저기 성북동에 가면은 만회 산책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성북동 230번지예요. 근데 그게 원래는 그 6.25 전에 6.25 때까지도 그 구보 박태원 네. 소설가 구보 씨의 일기를 쓴 박태원의 집이었거든요. 네. 초가집이.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어요. 벌써 오래전에 한 10년 전쯤에 어떤 연구자가 거기에 구보 박태원의 집이다 하는 것만 팻말이라도 세워달라 하고 구청에 네. 요청을 했는데 월북 작가라는 이유로 그게 묵살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늘 저는 이태준의 수원 산방도 있는데 왜 그걸 못 세워줄까 이런 의문을 갖고서 제가 그거를 이제 파헤쳐 보리라 그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사실 하나하나 이제 확인해 가면서 도서관에서 또 발품을 팔아가면서 현장 확인하고 이러면서 하느라고 나중에 퍼즐이 딱 맞춰졌어요. 네. 그래서 그때 짜릿짜릿하면서 재밌게 썼어요. 그다음에 어렵게 쓴 거는요. 네, 네. 저기 그 북남 시집 오케스트라인데요. 네. 이거는 그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인물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네. 옛날부터 작가가 되면 꼭 이 사람을 가지고 뭘 써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 서양에다 대고 네. 팔레스타인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할 수 있나? 뭐 그런데 너희들이 아는 동양이란 그렇게 신비와 관능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다 하고 네. 문화의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월은 없다 이런 얘기를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예, 예. 저서에서. 네. 그래서 너무나 존경하는 바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작품으로 녹여내느라고 한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또 깊은 향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코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선생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이 어떤 네. 것인지 한번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설명해도 돼요? 네네. 예, 이거는요 단편 한 편을 한 문장으로 쓰겠다 하는 생각으로 했어요. 네. 그 구보 박태원에 대한 오마주라고 할 수 있죠. 네. 박태원의 박난장 주인이라는 게 딱 그렇게 한 문장으로 된 소설이거든요. 네. 예, 읽겠습니다. 네. 신천을 허리에 꿰차는 법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청계천 이야기를 쓴다면서 나는 왜 멀리 떨어진 대구 신천에 내려와 있는 것인지 그 야릇한 심사를 내 자신도 알 수가 없어 황망해하다가 뭐 한참 걷다 보면 지푸라기라도 하나 건질 수 있겠지 하고는 떠난 지 50여 년 만에 처음
옛날 살던 동네에 발을 디뎠으니 우선 인증샷이라도 한 컷 찍어볼까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는 배달 업무에 지치는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채소 가게의 싱싱한 배추가 풍만한 궁둥이를 살짝 드러내며 한껏 관능미를 자랑하고 있는 칠성시장 입구에 서서 포즈를 취해보는데 이리서 보아도 저리서 보아도 좀채 각이 나오지 않아 곰곰이 생각해보니 원래가 가난한 피난민 출신이라 내 자신이 애당초 멋이라고는 약에 쓰려도 찾기 힘든 존재임을 새삼 깨닫고 팔자에 없는 나르시시스트 노릇은 그만두고 얼른 발걸음이나 옮기자 하고 있는데 우리 집이 도무지 다리 위쪽이었는지 아래쪽이었는지 아리송해지는데 그때 언뜻 오라 해마다 홍수가 지면 초가 지붕이며 살아있는 돼지가 둥둥 떠내려와 저 산곡동 아래 금호강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쯤에서 지켜보곤 했었지 하고 발길을 아래쪽으로 돌려 걷고 있는데 호련 왼쪽 어깨에 뭔가가 나비처럼 살포시 내려앉는 느낌과 함께 옆에 누군가가 와서 슬며시 나와 보수를 맞추고 있어 돌아보니 오가빠 머리에 대모테 안경을 쓰고 기품 있는 양복 차림에 단장을 든 신사라. 이런 멋쟁이와 동행을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던 터여서 혹시 이것이 늙음하게 아리따운 인연의 시작은 아닐까 속으로 은밀한 욕망을 품어보다가 벼랑간 아 오가빠 머리 하고 무릎을 탁 치며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더니 내가 읽은 구보라는 제목의 글을 청탁받고서 그러잖아도 요즘 구보에게 빠져 있는데 신천에서 그를 만나다니 이런 횡재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여고 1학년 때 어느 날 친구네 집 대청마루에 놓인 신문에서 천변 풍경의 일부를 읽었던 기억이 떠올라 나는 그에게 정중히 목례를 하고는 15살 때 처음 당신 소설을 접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무슨 조화인지요. 소설 속 청계천 빨래터 풍경이 내가 살고 있는 신천의 것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더 밝고 명랑한 분위기에다 자글자글한 재미가 느껴지는 것이 마치 퍼덕이는 물고기를 만지는 듯 했는데 라고 인사를 건네자 구보가 자기 소설 속 표현대로 눈을 화등잔만하게 뜨고 짐승처럼 우뚝 멈춰서서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꽤 어린 나이에 내 소설을 읽으셨구먼. 그러고 보니 우리 둘 다 허리에 천변을 꿰차고 살아온 인생이었구려 라고 말하는데 허리에 꿰찬다는 말에 나는 찔끔해서 하지만 나는 허리에 꿰찬다는 생각은커녕 내 인생에 신천이란 아예 없는 것처럼 부인하며 살아온 거려. 신천을 내팽개치고 마구 짓밟으면서. 그랬더니 구보가 어쩐지 오늘 누군가가 여기서 자꾸만 나를 부르는 듯해서 대동강에서 훌쩍 이곳으로 날아왔더니 바로 이 소리를 들으려고 온 모양이군 하고는 주위를 쓱 한번 둘러보더니 아니 이거 청계천보다 훨씬 넓고 큰 하천인데 그래. 보아하니 그 여릿한 허리에 꿰차기에는 좀 벅찼겠소 하며 힐끗 내 허리깨를 훔쳐보기에 나도 맹랑한 소녀처럼 누나를 굴리며 당신만 빨래터를 본 줄 아세요? 나도 어릴 적에 눈이 짓무르도록 본 거려. 당신에게는 천변이 관찰의 대상이었겠지만 나는 이곳에서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웃고 하면서 잔뼈가 굵어 평생 잊을 수 없는 곳인 동시에 결코 다시는 찾고 싶지 않은 동네가 되었어요. 하고는 새침하게 눈을 내리깔고 가만히 있었더니 구보가 어디 그 시절 풍경을 한번 들려줘 보 하고 청해 나는 손으로 냇가를 가리키면서 그때 아낙네들은 저기 냇가에 나란히 앉아 빨래를 하고 드럼통만한 큰 솥에다 여러 가구의 빨래를 모아 한꺼번에 삶아내곤 했는데 오후가 되어 줄에 널린 빨래들이 눈부신 햇볕 아래 새하얗게 발아져 갈 때면 세상이 마치 평화를 찾은 듯 했고 전쟁에 찌든 마음까지 말끔히 씻기는 것만 같았지요. 그때 빨래터는 내게 정원이고 빨래는 곧 정원의 꽃이었어요. 그 이미지는 평생을 따라다녀 지금도 나는 빨래할 길을 즐기죠. 네, 소설집 암스테르담행 완행열차에 실린 단편
신천을 허리에 꿰차는 법,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을 작가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저희가 이번에 또 새로 만든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예. 사운드 앤 스토리라고 예. 해서 그 음향과 이야기. 네. 저희 문장의 소리에 어떤 소리들을 가지고 오셨는지요? 네. 제가 시장에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남대문 시장에를 가봤더니 네. 저 명동에 상권이 죽었다 그러면서 네. 야시장을 개장해야 되겠다고 음. 번영회인가 남대문 시장 상인 번영회에서 네, 네. 야시장 점등식을 한다 그러면서 네. 그 별빛 놀이터라는 축제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마침.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가 이제 녹음을 한 게 아주머니들이 막 이거 사세요 하면서 뭐 열쇠커리에 10,000원이에요 뭐 하는 그런 소리하고 네, 네. 운영위원회에서 막 그 풍악을 울리면서 어떻게 좀 손님을 끌어모으겠다고 하는데 네. 참 너무나 별로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아주머니 상인들의 소리는 점점 죽어 들어가는 것 같고 해서 네. 안타까운 마음에 따와봤습니다. 네. 그럼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골라봐요 골라보세요. 열쇠 걸레가 많아. 열쇠 걸레가 10,000원씩 10,000원씩 싸게 파는 거 열쇠 걸레가 10,000원씩.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처럼 그곳에서 왜 울잖아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처럼 그곳에서 여행을 떠나요. 네, 2018년 남대문 시장의 모습을 아주 생생히 녹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지필 계획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저 장편 쓰려고 하니까요. 조혜진 작가랑 헤이수 작가가 선배니까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세 권의 소설집을 출간하시고 장편을 쓰신다고 지금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세 권의 단단함이 장편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거라고 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청취자를 위해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 정말 크게 출세했는데요. 연출은 사색적인 문체로 우리를 홀리는 조혜진 작가가 맡고 또 진행은 제가 작품도 좋아하지만 인간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헤이수 작가가 맡고 있는 이런 환상적인 콤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앞으로 책 읽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지하철에서 제발 네. 핸드폰에만 코 박고 있지 말고 네. 책을 드는 그런 지하철 풍경이 됐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앞으로는 독자도 좀 참여시켜가지고 더 활성화시켰으면 어떨까. 네. 또 가끔은 음악도 틀고 하면서 네. 더욱 많이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꾸며보겠습니다. 박찬순 네. 소설가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자,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서점 코너스툴의 김성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책들의 방 코너에서는 직접 자신의 연대기를 소개해주는 시간인데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좀 부끄럽긴 한데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그럼 김성은 대표님의 나의 연대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90년에 태어나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며 착한 아이로 컸다.
길지 않았던 서울살이, 타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본가로 돌아와 음악과 닿아 있는 회사들에서 일을 했다. 늘 완전한 주류에서는 아주 슬쩍 비껴간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왔고 작은 책방들을 다니는 일도 그 중에 하나였다. 20대 내내 틈이 날 때면 근처 책방들의 문을 빼꼼 열고는 조용히 들어갔다가 조용히 나오기를 좋아했었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며 방전된 회사 생활을 잠시 쉬어가기 위해 1년간 백수로 지내던 중 덜컥 이렇게 구석진 곳에서 책방을 열겠다는 이상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공간은 온통 다 서울에만 있나? 더 머무르고 싶은 마음을 굳게 접고 10시 반 막차를 타고 오는 길은 언제나 울컥하고 화가 났다. 그리하여 아는 사람이 하나 없는 외딴 동네에서의 1년을 무사히 버틴 코너스툴이라는 공간을 운영 중이다. 운영하는 매일 책과 관련한 모임들을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과 읽고 쓰고 떠드는 삶을 살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읽고 쓰고 떠들고 싶다. 네. 서점이죠. 독립서점. 네네. 네. 코너스툴 김성은 대표님의 연대기를 들어봤습니다. 타국 생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네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처음에는 공부를 하러 네. 갔던 거였는데 독일에 잠깐 갔었어요. 근데 이제 짧은 기간이 학생 비자로 나와서 이제 부모님 몰래 비자를 더 받았어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받아서 이제 조금 더 일하면서 머무르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네. 뭐 어느 도시에 계셨는지 아니면 얼마간 더 네, 지내셨는지. 독일에서 마인츠라는 프랑크푸르트 근처에 있는 도시에 있었고요. 네, 한 1년 정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네. 길진 않았고요. 짧게. 네. 어떻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좋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1년간의 독일 시기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힘들 때마다 맨날 꺼내보는 열심히 추억팔이를 하는 그런 시기. 뭐 음악과 닿아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 직장 생활을 굉장히 길게 한 건 아니었는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에서 일을 했었고 그 아티스트 컨텐츠를 활용해서 사업 기획을 하고 마케팅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뭐 책방은 그냥 아티스트 컨텐츠를 책으로 치환한 정도? 결국에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완전히 어떤 일의 모양이 단절됐다고 느껴지지는 않고 큰 맥락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재 책방이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구석진 공간에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책방을 열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그 처음에 연대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다니는 걸 좋아했었어요. 대학 다닐 때 뭐 이음이나 가가린 이런 곳들 다녔었고 회사 다니면서는 책방 오후 5시를 좋아했고 뭐 노원에 친구가 산다 그러면 반반북스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책방 다니는 거를 원래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퇴사를 하고 쉬는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불쑥 나도 해볼 수 있겠다 혹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불꽃처럼 확 일어서 뭔가 오래오래 고민하고 사실 열게 된 건 아니고요. 갑자기 막 저돌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확 달리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준비 기간도 정말 짧았고 오픈하고 많이 채워나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 이렇게 열어놓고 장사를 하려고 했었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무모했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뭐 중요한 결정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 중학교 3학년 때 장래 희망을 적어내는 그 설문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시인이라고 썼다가 친구들이 좀 놀릴 것 같아가지고 두 줄을 긋고 옆에 서점 주인이라고 제가 약간 바꿨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릴 때 꿈은 서점 주인이 네,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책방 다니면서도 내가 이런 걸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사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와, 부럽다. 재밌겠다. 뭐 이 정도의 느낌? 뭐 저 언니는 뭘 하다가 갑자기 서점을 했을까? 뭐 이렇게 궁금해하는 정도? 그 정도였는데 뭔가 스위치가 탁 켜지듯이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일어서 막 준비를 했던 거라서 네, 돌이켜보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하게 됐을까? 네. 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신기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네. 네. 그 연대기 소개 문구에 막차를 타고 오는 길이 언제나 울컥하면서 화가 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서울에 사는 분들이 아닌 네. 그 이제 위성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전철이 닿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전부 이 말을 이해할 것 같아요. 좀 더 그쵸. 있고 싶은데 네. 막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저도 경기도에 살고 있어서 네. 네. 4호선 타시죠. 1호선과 4호선을 번갈아 가면서 네. 그 두 호선이 가장 어려운 호선. 네. 악명 높은 호선. 악명 높은 네. 신도림을 거의 매일 통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힘드시겠네요. 네. 네. 뭐 그런 반면에 또 다음을 위해서 조금 모자라게 남겨두는 왜냐면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또 그런 절제의 미학을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서점 코너스툴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서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이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름이 좀 어렵다. 발음하기도 어렵고 코너스쿨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이 코너스툴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그 퇴사하고 쉬는 동안 읽었던 책에서 본 단어였는데 그 권투 선수들이 링 위에서 싸움을 하다가 이제 구석에서 잠깐 쉬어가는 의자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멋있다 하고 잊고 있다가 책방을 열어야지 무슨 이름을 할까 생각하는데 이제 번뜩 떠올라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일하는 것도 힘들고 네, 심지어는 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쉬면서도 심적으로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 공간에 와서는 잠시 쉬어가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 책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짓게 된 이름이고요. 지금 책방에서는 다양한 모임들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까지였는데 매일매일 1회 이상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이요? 네, 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 재미있는 이벤트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네, 그런 곳입니다. 그 어떤 모임들인가요? 일단은 독서 모임이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영화와 연결된 책들을 같이 읽는 모임, 뭐 예를 들어서 원작 소설을 읽는다든지 뭐 평론집을 같이 읽는다든지 하는 그런 모임, 독서 모임들이 한 3가지 정도 있고 필사 낭독하는 모임들도 있고요. 네, 그거 아주 좋네요. 낭독. 네. 필사 낭독. 필사 낭독 좋아요. 네. 글쓰기 모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부 모임. 공부를 규칙적으로 해와서 발표를 하는 네, 그런 공부 모임도 있고 또 책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같이 작업하는 작업 모임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다양한 모임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너스툴, 그 일상의 전투, 일상의 갈등 속에서 잠깐의 휴식을 주는 공간. 네. 네, 그리고 다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충전하는 충전 공간이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어떤 뭐 행사를 지금 부지런히 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또 진행하셨는지 또 앞으로 진행하고 싶은 행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 중에 제일 큰 거는 코너스툴의 밤이라고 이제 손님분들은 코밤이라고 부르시는데 네, 밤샘 행사예요. 네. 하루 같이 모여서 밤을 새면서 책 이야기를 하고
그런 모임이고요. 일단 2번 정도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사실 송년회 느낌으로 연말에 했었고 그다음에 책방이 지난달에 1년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1주년 행사로 이렇게 2번 밤샘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한 20여 명 정도 같이 모여서 해 뜨는 거를 보는 그런 행사이고요. 이제 필수 준비물이 있어요. 네네.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 한 권을 가지고 오는. 네, 그래서 그 책을 랜덤하게 뽑기로 나눠서 갔고요. 네. 평소 읽지 않았던 책을 보통 선물로 받게 되고 이제 행사 통해서 서로 알게 되다 보니까 네. 반강제적으로 읽고 서로 감상을 전하게 되는 네. 네, 그런 모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통해서 좀 새로운 책을 접하게 되는 기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임들이 어찌됐든 매일매일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출판사들과 함께하는 독서 모임, 출판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임들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작가님들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1월에는 그 처음부터 엄마는 아니었어의 장수연 작가님 모시고 네. 저자와의 만남 행사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2월에는 은유 선생님 모시고 글쓰기 특강 강의를 3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3월에는 김현신 모시고 낭독회를 열었고 이제 4월과 5월도 섭외가 돼서 네. 네, 진행을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예정입니다. 4월과 5월에 섭외된 작가분들은 4월에는 김민섭 작가님, 김민섭 작가. 네, 김민섭 작가님 모시려고 하고요. 네. 5월에는 김윤관 작가님. 네. 네. 이 코너 스토리 단순히 어떤 서적을 판매하는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어떤 문화적인 행사, 행사를 통한 연대, 또 행사를 통한 회복, 또 행사를 통한 교육 이렇게 여러 가지 가치를 갖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져요. 네. 아마 회사 생활을 하면서 기획하고 네. 했던 그 능력이 네. 이 서점에 또 고스란히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일정 부분 되는 것 같고요. 뭐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일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네, 뭔가 기획하고 뭐 알리는 일의 큰 맥락은 계속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게 또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냥 슬리퍼 끌고 이렇게 나와도 네. 작가를 만날 수 있다니 네, 이게 쉽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좀 많이 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생각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행사마다 그 게스트 손님들이 한 30명 정도 넘나요? 근데 그 그때 작가님들하고 다르겠지만. 말씀 나눠보면 네. 원하시는 또 수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몇 명 이상? 뭐 예를 들어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다라든지 뭐 화평의 경우에는 뭐 또 인원이 한정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많이 모여야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매번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막 마냥 넓은 공간은 또 아니다 보니까 네. 보통 20분 내외 네,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서점 운영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어떤 행복한 지점들 또 그 주변 분들에게 베풀어진 어떤 공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었는데 힘든 순간들이 있었다면은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잘 운영하시는 서점 주인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또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네. 아무래도 책이 마진이 너무 적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공을 들이는데 이만큼 남았네. 이런 게 이제 힘이 빠지는 순간들이 또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개인적인 이 마음의 밀물 썰물 이렇게 매일 다르잖아요. 네. 그런 약간 처지는 시기 네, 유독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고는 하는데 네. 네, 그거는 뭐 이제 제가 꾸리는 상업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잘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은 이제 또 봄이 돼서 많이 살아났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겨울에 굉장히 처졌다가 네. 이제 봄이 돼서 많이 살아났고요. 네. 네, 힘차게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중이고 네. 이제 또 다른 거는 좀 좋으면서도 힘든 부분이
이라고 하면은 혼자 이런다는 거. 네, 이게 되게 좋기도 해요. 왜냐면 네. 뭔가 의사결정 단계가 없고 네. 나 혼자 그냥 원하면 바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이 빨리빨리 되고 뭐 합의해야 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 그런 거 참 좋은데 가끔은 내가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 아플 네.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묶여있다, 갑갑하다 이렇게 음. 느껴지는 경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모임이 매일 있다 보니까 어쨌든 매일 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진행의 동반자라든지 뭐 음, 자원봉사자, 발론티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분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까지는 네, 왜냐하면 일단은 저도 다 참가자로서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거든요. 스스로도. 네, 그래서 저도 다 즐겁게 참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만약에 혹시 더 니즈가 많아지고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면 또 다른 방안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독립서점을 운영하시는 운영자의 독립정신 또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전국에 독립서점이 이렇게 꾸준히 문을 여는 추세예요. 저희가 사실은 모시기 전에 많은 서칭을 했었는데 네, 네. 서점들의 네트워크가 혹시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네. 뭐 SNS 상에서 모이는 뭐 그런 페이지가 하나 있다고 알고 있고 네. 또 오프라인으로 모인다고도 알고 있는데 저는 참여를 해본 경험은 아직 없고 예, 일단은 책방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 있다 보니까 네. 예, 가게 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좀 저도 참여를 해보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좀 다른 대표님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일단 저도 전 직장이 뭐 서점이랄지 뭐 출판계가 아니었다 보니까 제가 분명히 모르는 영역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잘 모르면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웬만하면 그런 기회가 생기면 참가를 해서 많은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게 서점 운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에는 좀 네. 부쩍 하고 있습니다. 예, 네트워크의 확대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점 개업을 준비 중이거나 혹은 서점 개업을 꿈꾸는 후배 서점 운영자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저는 되게 햇병아리 운영자라고 네. 생각을 해요. 예. 뭐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책이랑 관련된 일을 했던 게 아니어서 제가 드리는 조언이 약간 주제넘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을 조금은 품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큰 일들은 어찌저찌 빠르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서점 오픈은 네, 좀 빠르게 원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어려운 일은 이제 사소한 일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잘 된다면 사소한 일이 꾸준히 잘 이루어진다면 네. 받게 되는 보상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책방 오픈하면서 만들었던 사소한 원칙들, 네, 그게 한 2가지 정도 있었어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나가 모임과 행사를 꾸준히 많이 진행하는 것. 네. 그래서 지역에서 운영하는 어떤 의미가 그런 곳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꾸준히 진행하는 것. 2번째는 책방을 오픈하면서 제가 좋아했던 책방들 문을 많이 닫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수 없는 공간들 많이 생겼거든요. 네. 저 역시도 언제든 제 의사랑 무관하게 문을 닫을 수 있다. 네. 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만들었던 원칙은 책방에서의 하루하루를 모두 기록하자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책방 오픈하고 지금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일기를 써서 어딘가에 올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블로그랑 브런치에 올리고 있고 실제로 그걸 보고 도대체 왜 이 사람은 맨날 여기서 이걸 써서 올리는 거야? 이런 궁금한 마음으로 와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어차피 1년은
채운 거 계속해서 그런 기록들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뭐 책방마다 주인들의 그 특징마다 세울 수 있는 각자의 사소한 원칙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만드시고 꾸준히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 정도의 조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김성훈 대표님은 오늘 문장의 소리에 첫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감이 좀 네네. 어떠십니까? 전 처음에 섭외 연락을 받았을 때 내가 나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좋아하는 소설가분들이나 이런 분들 생기면 늘 챙겨서 듣고 이 소설가분은 이런 목소리를 가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들었던 팟캐스트여서 네. 일단은 너무 영광이고요. 네. 네,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리고 곧 첫 책을 출간한 작가들의 첫 책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는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정현우 시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시인님. 네, 조민현 소설가님 첫 책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겨울에는 가보고 싶은 몇 군데가 있어서 여행을 좀 했고요. 또 회사를 다니는 철이라 회사 일로 요즘 많이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소설의 제목이 와이프 로거, 즉 아내의 와이프와 블로거의 합성어인데 제목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모티브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조금 얻었고요. 요즘은 이게 많은 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되는 시대인데 그런 개인의 SNS 활동이 어떨 때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 어떨 때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소설을 착안했습니다. 그러한 공간에서도 끼일 수 없는 소외되고 있는 많은 일반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춘을 많이 다루기도 하는데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이제는 이 시대의 평균적 청춘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작가의 시선은 좀 담담한 느낌이었어요. 저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가난하다고 할까요? 가난 때문에 이 3포의 청춘을 건너온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제 자신에게 아직도 현실은 좀 담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청춘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또 용기를 내서 전력 질주하라고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하라고 말하고는 싶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그랬듯이 그들의 현실 또한 담담하겠구나 싶어요. 미래가 있다는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용기를 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해본 거 없을 정도로 많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도 했고 또 그런 속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아직도 제 현실이 담담한 그런 느낌이에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작해가지고 설문조사 아르바이트, 식당 아르바이트, 스키장 아르바이트 등등등 셀 수 없이 많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수록된 작품 중에 가장 쓰기 어려웠던 작품이 있었나요? 그 작품집에 달팽이 하우스하고 메리고 라운드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생체험 얘기를 했는데 자기의 가장 가까운 체험의 얘기를 소설로 형상화할 때 글이 안 써지고 안 나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었는데 어쨌든 저의 체험이 가장 많이 녹아져 있는 그런 작품이라 제일 좀 쓰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우울하고 외롭다. 그러나 외로워서 우울한지 우울해서 외로운지 알 수 없다. 라벤더 향을 피워보지만 효과가 없다. 이 문장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궁금해요. 하스타에 나오는 연이라는 주인공이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친구인데 늘 작가로서 어떤 위로 또는 라벤더 향으로 지칭되는 그런 위로를 좀 주고 싶었는데
이 친구는 너무 매일매일 전력 질주하고 살아도 힘들고 또 가난한 현실을 또 이겨낼 수 없는 거에 봉착하고 이러다 보니까 늘 정신병처럼 이런 좀 우울하고 외로운 그런 병리학적인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이런 좀 라벤더 향을 피워서 좀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 문장을 쓰게 됐습니다. 조민여 소설가님이 우울감이 올 때 어떻게 우울을 극복하시나요?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태어났는데요. 젊을 때까지는 바다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우울하고 외롭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강원도 저기 강릉이나 속초나 이런 바닷가에 가서 먼 지평선을 좀 바라보면서 저 자신하고 좀 마주하고 이러면서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민여 소설가님의 목소리로 소설집에 실려있는 양파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햇볕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 피하 지방을 태울 듯 강렬한 날씨다. 새벽 6시에 18홀 라운딩을 다녀와 대기실에서 세컨타임을 기다리고 있던 시간은 오후 2시였다. 창밖으로 푸른 잔디와 어우러진 목조풍 폰도가 인공으로 파놓은 호수에서 뿜어지는 분수를 배경으로 한여름의 열기를 식히고 있다. 푸른 잔디 곳곳에 파인 벙커가 사막처럼 느껴진다. 다른 홀보다 벙커가 2개가 더 많은 16번 홀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손님의 공은 벙커로 빠지고 말았다. 손님은 끝내 공을 그린에 올리지 못하고 벌타만 올렸다. 공을 주우러 벙커로 발을 내딛는 순간 사막의 모래 구덩이로 빨려 들어가듯 발이 쏙 빠졌다. 발가락이 간지럽다. 가뭄에 타들어가는 논바닥 같았던 그의 손과 발이 떠오른다. 그가 떠나고 나는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생양파를 즐겨 먹었다. 코끝으로 느껴지는 첫맛의 매콤함이 좋았고 장아찌를 담으려고 한 자루의 양파를 썰면서 나오는 눈물이 좋았다. 떨어지는 눈물이 양파를 버무리는 양푼에 한 방울 두 방울 들어가 간이 밴 그런 양파도 좋았다. 중국집에서는 한 그릇의 자장면을 먹으면서 춘장에 찍어 먹는 양파는 대여섯 접시나 더 시켰다. 무슨 양파를 그렇게 많이 먹냐고 중국집 종업원은 눈을 흘겼고 자장면은 항상 남았다. 나는 화초를 키우는 대신 양파를 키웠다. 그와 함께 산 2년여 동안 키워낸 양파의 수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양파에 밑둥이 들어갈 만한 컵에 물을 붓고 날마다 물을 갈아주면서 대궁으로 올라오는 푸릇한 파를 잘라 먹으면서 그와 나는 계약을 했다. 한번 살아보자고.